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에서 어린이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은 23세 트랜스젠더 로빈 웨스트먼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총격 당시 생존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뉴저지 최대 규모 쇼핑몰 중 하나인 아메리칸 드림몰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파라무스 시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명 한인 음악 프로듀서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AI의 발전으로 20대 초반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AI 활용 능력이 곧 취업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정격 해임되면서 CDC 내부에서 과학자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총격범은 23세 트랜스젠더 로빈 웨스트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학교 졸업생으로 그가 사용한 총기와 탄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담긴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한편 총격 당시 생존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소 2명의 아동이 숨졌으며 이들은 8살과 10살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 14명과 노인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는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총격범은 소총과 산탄총,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웨스트먼이 총기 난사 사건과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선언문을 유튜브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선언문에는 그가 현장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몇 가지 충격적인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가 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은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국내 테러 행위이자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웨스트먼에게 전과 기록이 없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총격에 사용된 소총, 산탄총, 권총은 모두 최근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총격범은 사건 발생 전 유튜브에 반흑인, 반유대, 반종교적 메시지가 담긴 글이 있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웨스트먼의 어머니는 2021년 은퇴할 때까지 학교와 성당에서 교구 서기로 일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리치필드에 거주하던 웨스트먼은 2020년 17세 나이에 이름을 로버트에서 로빈으로 개명 신청했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웨스트먼이 여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며 자신의 이름에도 그러한 정체성을 반영하기를 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가톨릭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3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It was like right beside me. I was like 2 seats away from the stained glass windows. I think I got like gunpowder on my neck. The first one I was like, what is that? I thought it was just something. Then when I heard it again, I just ran under the pew. And then I covered my head. My friend Victor like saved me though, because he laid on top of me, but he got hit.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어린 피해자의 어머니는 간호사로 소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딸이 중태로 실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폴 차스의 어머니는 어제 아침 몰려드는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급히 출근했는데 딸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고 전했습니다. 12세 소피아 포차스는 그녀의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폴 차스의 남동생도 공격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9세 4학년인 준 홀린과 동생 1학년 올리브는 총격 사건 당시 성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음이 들렸고 모두 다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준의 아버지인 앤더스 홀린은 학교로 달려갔는데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모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비현실적이라고 당시를 표현했습니다. The feeling that I had searching was easily the worst feeling I've ever felt. I just needed to find you. I felt so much relief when I did. 57세 뱅상 프랑쿠알은 11살 딸 클로이가 아래층으로 달려가 방에 숨어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충격적인 현장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딸이 반 친구를 남겨두고 도망쳤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So I walked there and a police officer directed me to the gymnasium where they all gathered, the family, and then so my daughter and my wife and she was there, and it's we all cry, and there was all our friends are hanging the kids. This is people we go on vacation. This is people we do our Sunday bike ride. It's a small school, so they all know each other. So we're like, what's going on here? Is that real? 미네아폴리스 경찰서장 브라이언 오하라에 따르면 부상자 17명 중 6명이 중태로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무장한 주 방위군이 수도 워싱턴 DC를 순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절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중 다수가 트럼프의 범죄 대응책을 반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정부가 워싱턴 DC 경찰국을 사실상 접수한 가운데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대응에 대해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경제, 이민,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응답자의 81%는 대도시 범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다른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96%, 무당층 72%, 민주당 지지층의 68%가 대도시 범죄를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경찰은 실제 폭력 범죄율이 30년 사이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 40%에서 45%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직접 지역 경찰을 장악하는 방식에는 지지가 낮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군, 주방위군의 지원에는 찬성했지만 연방의 직접 개입에는 절반만 긍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두 방식 모두 반대가 다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내 유권자 1,1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최대 규모 쇼핑몰 중 하나인 아메리칸 드림몰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프라임시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쟁점은 1798년 제정된 블루러로 일요일에 비필수 소비재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 소비자 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파라무스시가 지난 25일 이스트 러더퍼드에 위치한 대형 복합 쇼핑몰 아메리칸 드림을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1798년 제정된 악덕과 부도덕 억제법의 뿌리를 둔 블루러입니다. 이 법은 종교적 안식일 전통에 따라 일요일에 의류,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비필수 소비재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5,00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루러는 미국 전역에서 대부분 폐지됐지만 버겐 카운티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파라무스시의 대형 쇼핑몰 대부분은 일요일에 문을 닫지만 아메리칸 드림몰 내 120여 개 매장은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내 일부 매장에서는 고속도로 방향 대형 광고판에 모든 매장 일요일 영업이라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라무스시는 수만 건 이상의 불법 판매가 반복됐다며 쇼핑몰 운영사인 트리플5 그룹뿐 아니라
몰이 위치한 이스트 러더퍼드시, 뉴저지 스포츠 박람회국, 버겐 카운티까지 피고로 함께 지목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디피아자 파라무스 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의 일요일 영업은 법을 준수하는 지역 내 다른 소매업체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납세자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측은 성명을 통해 쇼핑몰 부지는 뉴저지주 스포츠 및 박람회국 소유로 버겐 카운티의 블루런은 뉴저지 주정부가 소유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경쟁업체가 주도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짐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은 아메리칸 드림몰 측은 몰을 개장하기 전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고 블루런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루러 시행의 가장 큰 이유는 교통체증 완화입니다. 파라무스 일대는 대형 쇼핑몰과 스트릿몰이 몰려있어 토요일마다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일요일 하루만큼은 조용한 하루가 필요하다며 블루러 유지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바쁜 현대인들이 일요일에 쇼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대에 뒤처진 법을 이제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블루러 단속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제임스 카셸라 이스트 러더퍼드 전 시장은 블루러를 단속하는 전담 경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단속을 책임져야 할지 법안은 있지만 단속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980년부터 수차례 반복되어 온 블루러 폐지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일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명 한인 음악 프로듀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법원이 징역형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 씨는 내슈빌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를 7일간 감금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9건의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배심원은 혐의 6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후 2023년 2월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며 항소했습니다. 사법기관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 피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유후 비자를 누리고 위증했다는 주장입니다. 톰 그린홀츠 판사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자진 귀국했으며 유후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신 씨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발로 차고 청소기로 때린 것은 물론 청소기 줄로 목을 수초간 조르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끌고 다니며 때리고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리쳐 치아가 부서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 씨를 안심시키고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인근 병원으로 갔으며 병원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 씨를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신 씨는 CCM 프로듀서로서 마이클 W. 스미스, 돈 모엔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협업했으며 제이슨 브라즈,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등 유명 팝스타와도 작업해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른바 AI 발전으로 20대 초반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고 통번역사 등 전문 직종에서도 인간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AI 활용 능력이 곧 취업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초급 경력자와 통번역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산업군의 20대 초반 근로자 고용은 2022년 이후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약 20%가 줄었고 회계, 사무보조, 프로그래밍, 영업 분야도 고용이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분야의 중장년층 고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브린율프슨 교수는 AI는 책과 기사 같은 문서 기반 지식에 강하기 때문에 대학을 막 졸업한 젊은 인력이 할 수 있는 일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경력자들은 문서화되지 않은 직무와 노하우, 이른바 쌓아놓은 경력 덕분에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I를 잘 활용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분야도 있습니다. 실제로 AI 관련 신입사원의 초봉은 지난해 대비 12% 상승했고 미국 내 전체 근로자의 23%가 매주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린 율프슨 교수는 AI를 잘 다루는 젊은 근로자는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며 AI를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이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AI는 특히 통번역 분야에서 빠르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임원은 올해를 행사 통역사의 종말 원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여러 국제 행사에서 사람 통역사 대신 AI 자막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참가자들은 헤드폰 없이 대형 화면을 통해 통역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외국어 교육 시장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AI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 앱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상위 5개 영어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1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1위 앱인 듀오링고는 GPT-4를 도입해 오답 해설과 대화 기능을 탑재했고 스픽 등 다른 앱들도 생성형 AI와의 협업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학 시장이 단순 기초 번역은 AI, 고급 뉘앙스 표현은 사람으로 이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복잡한 계약, 감정의 교류가 필요하거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통역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해석입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AI 덕분에 외국어를 안 배워도 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어를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이제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전격 해임되면서 CDC 내부에서 과학자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압력과 과학적 공공보건 정책 사이의 중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백신과 호흡기 질환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관계자들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나레즈 국장을 취임 한 달 만에 전격 해임했습니다. 대표적인 백신 반대론자로 꼽히는 케네디 장관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백신을 현대의학의 성취로 평가하는 CDC는 제약업계의 로비로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은 CDC 내부 과학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모나레즈 국장의 해임과 맞물려 호흡기 질환 및 신종 질병 백신을 담당하던 최고 의료 책임자 데브라 하우리 박사 등 4명의 고위 관계자가 사직했습니다. 모나레즈 국장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정치적 의제보다 국민 생명을 우선했다고 밝히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 그녀를 해임할 권한은 장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며 해임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ACIP 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론자가 포함된 8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ACIP는 다음 달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해 비형간염,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의 백신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우리 박사는 ACIP가 이들 중요 백신에 대한 권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면서 CDC가 과학적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의 전격 해임으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공중보건 안전 간 갈등을 드러내며 CDC의 신뢰성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CDC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학자와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정부 책임 프로젝트는 정부 효율부 인사들이 사회보장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 환경에 국민 전체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개인정보를 복제했다며 특별검사실과 의회에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서버에 악의적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지난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감시를 명분으로 SSA 데이터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3월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6월 7일 연방대법원이 정부 효율부의 접근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JFK 인천 노선의 출발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일정에 따르면 JFK 출발편은 기존 오후 12시 55분에서 오후 12시 15분으로 출발 시간이 앞당겨지며 인천 도착은 다음날 오후 5시 40분에서 오후 4시 50분으로 조정됩니다. 귀국편은 인천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40분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되고 뉴욕 도착은 오전 10시 55분에서 오전 10시 15분으로 빨라집니다. 이번 운항 시간 조정은 변경폭이 크지 않아 고객의 일정이나 공항 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한국의 관세율 인상폭은 약 15%포인트로 50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평균 관세율의 인상폭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45%포인트,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은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전달되는데 우선 무역 측면에서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이 오르고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총 수요도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크게 축소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 비자 기한을 실제 학업 등 신청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간으로 특정하고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외 교육, 문화 교류 참여 교환 방문자 비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기 비자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4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위한 언론인 비자 기한은 240일로 제한하며 활동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240일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